皆さんこんにちは。今日は予告通り、タングニの韓国人生劇場の復習で、1から10まで読みたいと思いますけど、咳が出なければですね。じゃあ最初第1章、한국인은 수다가 필요해. 많고도 많은 커피 전문점. 어렸을 때 손님이 오면 어머니는 손님들과 항상 커피와 프림과 설탕을 듬뿍 넣어서 드셨다. 그 설탕 맛이 담긴 커피 향이 어린 나이에 코를 자극했다. 꼭 한번 마시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커피는 어릴 때 마시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해서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다. 요즘처럼 아메리카노 커피가 유행하기 앞서 다방이라 불리던 커피숍에서 마시던 커피 역시 집에서 마시던 설탕과 프림이 잔뜩 들어간 달달한 커피였다. 그래서 탄 커피는 속칭 다방커피, 아줌마 커피라 불렸다. 천작 어른이 되어서는 술 마시느라 커피에는 별 관심이 없어졌지만 대학생 때 쉬는 시간이나 공간 시간에 복도에 있는 자판기에서 다방커피를 뽑아 마셨다. 설탕과 프림이 많이 들어간 탓에 바쁠 때 공복을 채우는 음료이기도 했다. 회사에 취직해서도 사무실 한켠에 커피 믹스라 불리는 퐁지 커피를 두고 숙취가 있거나 피곤이 덜 풀린 날 하나씩 타 마시면서 토녀들하고 잠을 깨웠다. 회식을 하는 거깃집 계산대 옆에는 무료 커피 자판기가 있어 달콤한 커피로 입가심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단맛의 커피에 익숙해졌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식사 후 블랙커피를 한 잔씩 사들고 사무실로 들어온다. 달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 축에도 끼지 못하던 블랙커피가 어느새 원두커피라는 이름을 거쳐 아메리카노라는 세례된 이름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2010년대 들어서 한국에 귀국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어디를 가나 커피 전문점이 쉽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거기서 오늘의 커피라는 것을 지키면 의뢰 블랙커피가 나온다. 취향에 따라 밀크나 설탕을 넣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마시는 것은 속된 말로 그린 스타일이 됐다. 아메리카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식이다. 한국인이 커피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많아질 걸까? 아는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인들이 남은 시간에 하는 일이라는 게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인데 그걸 끝내고 나면 술집 말고는 갈 데가 없어. 그런 수요를 커피 전문점이 흡수한 거지. 한국인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몰래 많았는데 그것이 이런 커피 전문점 열풍을 만들어낸 것이지. 한국인만큼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민족도 없을 것이다. 커피는 그것을 매개하는 중요한 음료가 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수다를 물론이고 커피 자체의 맛을 즐기기 시작했다. 한때 맛과 상관없이 사랑방 역할을 했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문을 닫고 고급 원두의 진짜 커피 맛을 우려내는 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주약은 편하기 마련인 것이다. 本当にこの第1章が一番多く読んだので、読んでてまだ本文を見ないで読むほどには覚えてないですけど、だいたい読んでる途中にその次に来る言葉が頭の中に自動的に出てくるような状況ですね。だいたい第1章で30回くらい読んでるのかな。じゃあ第2章。인생 첫 번째 술 100일주 한국의 술 문화. 대학 입시 준비가 한창이던 고3. 일명 100일주라는 것이 있었다. 시험을 100일 앞두고 긴장도 풀 겸 친구들과 집에 모여서 간단하게 술을 마시는 것이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맥주를 마셨던 것 같아. 미성년자였지만 집에서 마시는 것이니 부모님도 그건 허용해 주셨다.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인 수험 공부에 들어가니까 대학 입학까지의 긴 여정에서 잠깐 쉬는 이벤트라 할 수 있겠다.
최근에 정부에서 수능 100일주라는 명목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못 마시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그래도 마실 사람은 분명 마실 터이다. 아버지는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고 하셨다. 술 심부름은 잘 지키지 않으셨지만 아버지는 가끔 집에서 복싱이나 바둑 등 TV 시청하실 때 맥주를 즐겨 드셨다. 고3 때 100일주를 마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술을 가르쳐 주셨다. 어른에게 술을 따르는 법이라든가 고개를 돌리고 마시거나 술잔이 비면 재빠르게 잔을 째우는 등의 술자리 예전 말이다. 술을 아버지에게 배웠으므로 성인이 되어서도 술을 마실 때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법도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대학에 가서는 주머니 사정이 변편치 못한 학생들이라 소주를 주로 마셨는데 그래서인지 취업을 하고서도 독한 소주를 잘도 먹으러 넘겼다. 회사 일이 힘들 때는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기끼리의 술자리였다. 한국이 유난히 술 문화에 관대한 이유는 술만큼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위안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일 것이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 많다. 회사에 주차 공간이 구비되어 있어서다. 술자리가 많은 한국에서 차를 가지고 가면 술을 어떻게 마실까? 그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라는 게 있다. 대리운전기사는 술을 마신 차 주인을 대신해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예전에 술 마실 일이 있을 때는 차를 두고 나갔지만 이제는 대리기사만 부르면 되니 걱정이 없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술자리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성년회, 흥청망청 연말의 분위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마셔야 한다는 사람이 많아 모이고 또 모여서 마시고 또 마신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술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생기면서 성년회를 술 대신에 콘서트나 영화 관람 등으로 대체하는 회사도 생겨났다. 한국 사람이 술이 센 이유는 술을 서로 많이 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새 나도 적당히 즐기다 바하는 술자리가 좋아졌다. 호기심 가득했던 100일주로 시작해 술을 한 잔 마시지 않고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대학 시절. 사회생활의 괴로움을 동기들과의 술자리로 위로하던 사회 초년생 시절을 떠올려 보면 격세지감이다. 3. 정과 한국인, 목욕탕과 태미리. 한국인은 정이 많다고 한다. 초코파이라는 과자는 정이라는 한자로 한국인의 감성을 건드려 대박을 쳤다. 정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어울리면서 무언가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인데 그만큼 서로 위지하고 기대고 부대끼며 살아간다는 것이리라. 목욕탕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때를 서로 밀어주던 문화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자주 갔던 목욕탕 한켠에는 늘 태미리 아저씨와 그에게 몸을 맡긴 손님이 있었다. 일본에 살고 있는 나는 더 이상 때밀이 아저씨를 볼 수 없지만 목욕탕 하면 때밀이 아저씨가 물 묻힌 손을 탁탁 치면서 손님의 때를 밀던 생각이 난다. 예전에 아버지의 권유로 때밀이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때를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사지까지 받는 느낌이었다. 욱신거리던 몸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편하게 누워서 때밀이 서비스를 받나 보다. 목욕탕에 가면 무조건 때를 밀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절. 중요한 건 등이었다. 등만큼은 반드시 누군가가 밀어줘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을 꼭 데려가려고 하셨다. 아버지는 태끝물로 지저분한 우리들의 때를 다 밀고 나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등을 밀게 하셨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넓은 등을 밀면서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고 혼자 목욕탕에 가는 경우에도 등을 미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눈치를 보다가 옆자리에서 때를 밀고 있는 사람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흔쾌히 밀어줬으니까 사람 간의 거리라는 게 별로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끼리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말이다. 때 미는 것이 중요한 한국에서 목욕탕에 갈 때 빼먹지 말고 챙겨가야 할 것이 바로 때밀이 수건이다. 녹색 바탕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때밀이 수건은 일명 이태리 타월이라고 불린다. 수건이라는 말이 별도로 있다 보니 한국어로 타월이라고 하면 때를 밀 때 쓰는 까칠한 수건을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한때 일본에서 타월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때밀이 수건을 떠올렸다. 동네마다 있던 목욕탕은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완비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대신 찜질방이 많이 늘어났다. 찜질방은 단순히 목욕과 사우나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남녀가 별도의 탕에 들어갔다가 찜질복을 입고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계란도 까먹으며 넣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다. 좋은 곳은 영화도 볼 수 있는 방도 있어 어울려 다니기 좋아하는 한국인들 스타일에 딱 맞게 진화됐다. 얼마나 인기냐면 해피투게더라는 예능 프로에서 또 출연자들이 찜질복 차림으로 나와서 수다를 떨 정도다. 한국인은 목욕탕에 가서도 모여 이야기를 하고 정을 나눠야 속이 편한 것이다. 연애는 힘들어. 한국 남자는 자상하다. 겨울 연가가 히트한 후 배현준 덕통에 한때 한국 남자가 일본 남자보다 자상하다며 일본에서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연애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고 환상적인 생일 이벤트는 물론이고 각종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겨준다는 등 한국 남자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한국 남자는 얼마나 자상할까? 일단 자상한 건 맞다. 자상해지지 않고서야 여자친구를 얻을 수 없으니까. 게다가 사랑을 시작하면 둘만의 완벽한 사랑을 꿈꿔야 한다. 완벽한 사랑이란 여친을 위한 정정한 예스코트가 필요하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아무리 멀어도 데이트 후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 그리고 꼭 챙겨야 하는 빅 이벤트가 100일 데이트. 남녀가 만난 지 100일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남자친구로서 여친 생일과 크리스마스는 물론이고 화이트데이 등의 이벤트 날도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연애를 할 수 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는 법. 그만큼 여자친구도 남자친구에게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써준다. 남친을 위해서 요리를 해준다거나 마음에 드는 옷을 사준다거나 하는 등 마음 씀씀이가 느껴지게 만든다. 대신 남친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포고해야 하고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한다. 한국 여자와 사귄 외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의 세심함이 좋다면서도 여친을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헤어진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다. 한국 남자의 자상함은 한국 여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에서 모든 연애가 순탄한 것은 아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군대가 있다. 연애를 한창 할 무렵인 22, 23세는 가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콩신 거꾸로 씻는 여자들도 적지 않다. 또한 자기 위지와 상관없이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아예 연애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현재 사회 속에서 힘들게 얻어야 하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을 일컬어 삼포 세대라 부르는데 연애를 놓다니 결혼을 끈도 먹고 당연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다. 이런 복잡한 연애 방정식을 풀리지 못해 솔로 부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선후부대란 커플들에게 밀리지 않고 서로끼리 뭉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한국 남자가 자상하다는 것은 어쩌면 남자가 모든 것을 해주기 바라는 여자들의 환상이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재벌 2세가 등장해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인기를 끄는 것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돼지고기와 경제성장, 삼겹살 그리고 짜장면. 한국인의 고기 사랑은 유별나다. 일이 끝나고 회식을 가면 우선 고기부터 시켜 먹는다. 그렇다고 소고기처럼 비싼 것을 시킬 수 없으니 이때 적당한 가격의 삼겹살이 제격이다. 삼겹살이 대중화된 것은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80년대부터였고 이를 마친 사람들이 소주와 함께 먹던 음식이 대중화되면서 현재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친구분들과 야외로 놀러 간 적이 있었다. 일단 가면 아버지는 구형 버너에 불을 켜고 그 위에 얇게 잘라진 허연 색깔의 삼겹살을 구우셨다. 삼겹살은 거센 버너 바람과 함께 거창한 소리를 내며 익었는데 그때 삼겹살은 처음 먹어본 것 같다. 기름기 많고 그리 두껍지 않았던 삼겹살. 그때는 삼겹살이 어른들이 독하게 소주를 밀어넣을 때 같이 먹는 음식이라는 걸 몰랐다. 단지 야외에서 먹었던 고기는 특별히 맛이 있었다는 기억이 남았다. 소고기가 정말 특별한 날에 먹는 것이었다면 돼지고기는 채소만 가지고 성에 차지 않았던 한국인들에게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돼지고기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서 요리에 살짝만 들어가도 고기 맛을 내는 감초 역할을 했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가 뭉텅뭉텅 들어가야 제맛이 났고 짜장면에도 꼭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한다. 출출할 때 김치와 고추장에 버무린 고기를 볶아 먹었던 두루치기 등 돼지고기는 한국인의 위를 채워주는 중요한 음식이었다. 90년대 후반 한국에서 유행했던 방송 프로 중에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기업을 일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비추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중에는 대한중석 대표이사가 있었다. 그는 짧은 한약을 극복하고 성공해 화제를 모았는데 큰 집무실에서 점심때마다 주로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취재진이 짜장면을 시켜 먹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돼지고기가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짜장면을 먹다 보면 면발뿐만 아니라 네모나게 잘라진 돼지고기를 만나게 된다. 돼지고기는 가난한 그의 유년 시절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이자 자신의 성공을 곱씹는 추억의 매개체였을 것이다. 부자가 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곱씹던 그의 모습이 두고 잊어지지 않는다. 80년대 한국인에게 돼지고기 한 점은 그토록 소중한 음식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짜장면이나 김치찌개 속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을 때 생각한다. 90년대를 살았던 한국인들의 허기를, 그들의 채워지지 않던 면막을. 작성なってきましたね. 흠물도 없다. 한국의 육수 문화와 감자탕. 한국인들은 화가 나면 상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한테는 앞으로 큰 물도 없어. 여기서 큰 물은 먹을 만한 건더기를 제외하고 남은 것을 말하는데 그거조차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일체의 도움도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다. 상대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을 때 주로 하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 음식 중 큰 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큰 물이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낮지 않다. 일본에서도 라면의 스프가 생명이듯이
육수는 그 음식의 진수다. 그 물은 한번 맛보는 순간 그 음식의 전체적인 품격을 느낄 수 있다. 냉면집도 그 물이 맛이 없으면 면이 아무리 쫄깃쫄깃해도 인기가 없고, 어느 유명한 곰탕집은 오래 우려낸 그 물 맛으로 값을 비싸게 매긴다. 극과 함께 먹는 밥, 즉 그 밥은 원래 배고픈 시절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국을 잔뜩 끓이고 거기에 밥만 곁들이면 되니까. 육수란 말 그대로 고기를 끓인 것에 각종 양념을 넣어서 맛을 낸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갈비탕. 예전에는 명절이나 결혼식 때에야 먹을 수 있던 값비싼 음식이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굵직한 뼈에 붙은 갈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물이 맛있었다. 예전에 일본인 상사와 함께 한국에 출장간 적이 있었는데, 그는 갈비탕 그 물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메뉴를 한 달 이상 먹었다. 그렇게 먹으면 질릴 법도 한데 그는 언제나 감탄하며 먹었다. 갈비탕 하나로 한국에 대한 인상이 결정됐다. 한국은 정말 맛있다. 닭은 소주 등의 술안주로도 그만이다. 그보다 건더기가 많은 대표적인 것이 감자탕. 대학 시절 선배와 함께 처음 먹었는데 감자와 함께 돼지뼈가 많아 먹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으나 흙물 맛다 나는 일품이었다. 돼지뼈를 집어서 대충 뜯어먹고 내놓자 선배에게 뼈를 깨끗하게 발라 먹으라고 혼쭐이 났다. 오래 끓인 감자탕의 뼈는 잘 쪼개지는데 뼈 사이의 살점까지 족족 빨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좋아하게 된 감자탕은 소주를 마실 때 걸쭉한 맛의 흙물과 잘 어울렸고, 밤샘 작업을 하고 난 새벽 소중한 단백질 보충원이자 피로 회복제였다. 숙취 해소에도 끝물을 빼놓을 수 없다. 콩나물과 파가 송송 들어간 뜨거운 콩나물 국밥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졌고, 북어와 계란이 들어간 북어국은 쓰린 속을 달래줬다. 이런 까닭에 한국인의 음식은 모두 끝밥으로 수렴된다.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아침 식사에는 항상 다양한 건더기가 들어간 국이 있었다. 그 한 그릇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먹고 학교에 가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밥보다 국을 통해 몸도 데우고 배도 채우고, 국은 한국인의 에너지 같은 것이다. 소고기는 버릴 게 없다. 칼비와 미역국. 소고기는 버릴 게 없다. 한국인이 흔히 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꼬리까지 고아서 먹는 꼬리곰탕이 있겠는가. 소고기를 써서 만드는 탕은 설렁탕, 곰탕, 도가니탕, 육개장, 사골국, 우거지국, 선짓국 등이 있고, 각 부위를 지칭하는 말도 칼비, 안심, 등심, 제비추리, 차돌박이, 사태, 치미살, 인창살 등 일반인들도 한 번 들어서는 모르는 말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들라고 하면 칼비. 일본에서도 카르비로 유명한 이 칼비라는 말의 유래는 무엇일까? 조선시대 학자인 청약용이 칼비라는 한자로 썼다는 기록이 있으나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은 몽골에서 왔다는 설이다. 서의 아랫부분은 몽골어로 갈빙이라고 하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19세기까지는 갈비를 카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소고기를 즐겨 먹은 역사가 오래되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정부에서는 소 도축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소를 죽였다가는 흑형에 처해졌을 만큼 소고기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식민지 시대의 근대화와 함께 선술집에서 술안주로 갈비를 먹었는데 뼈에 붙어 있는 살코기를 뜯어먹는 불편함 때문에 그리 비싸지 않은 음식이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비싸지긴 했지만 많은 사람이 즐기게 됐다.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외식 산업이 성장하면서 각 가정의 아버지들에게는 아이들을 고깃집에 데려가서 갈비를 먹이는 게 최고의 낙이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같이 갔던 고깃집에서 뿌옇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난다. 또 갈비 세트를 명절 때 최고의 선물로 취급했는데 그만큼 갈비 맛을 따라올 것이 없었다. 갈비 외에 값 비싼 소고기로 콧등심이 있는데 등심이라는 살코기 주변에 있는 하얀 기름띠가 콧처럼 보인다고 해서 쓰이는 말로 비싸서 정말로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기 힘들다. 특이한 점은 소 혀만큼은 일본만큼 먹지 않는다는 것. 지금은 소고기를 즐기는 방법도 전통적인 숯불구이에서 일본식 샤브샤브나 서양식 스테이크 등 다양해졌고 옛날과 달리 수입육도 많아 접하기 아주 어려운 음식이 아니다. 소고기의 재미난 점은 칼비 요리 외에도 한국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라는 점으로 중요한 음식에는 꼭 들어간다는 것이다. 생일날이나 산모가 출산하고 나서 먹는 미역국, 나이 1살을 더 먹기 위한 떡국, 콩나물 등 나물이 풍성하게 들어간 비빔밥, 술 먹고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육개장에 모두 소고기가 들어간다. 그만큼 소고기는 한국인에게 최고의 식재료인 것이다. かなり疲れてきましたね。 매운 것이 없다면 식사가 아니다. 낙지볶음과 김치.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고 한다. 아마 매운 것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맵다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 강렬한 자극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뭔가 확실히 먹었다는 시원함도 안겨준다. 그래서 한국인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매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제대로 먹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한국 음식은 빨간색 두성인데 한국 사람은 언제부터 매운 음식을 좋아했을까? 고추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때라고 알려져 있으나 바로 정착이 되지 않고 100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음식의 양념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고추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어서 당시 많은 이들이 요리하는데 쓰지는 못했다. 한국에서 가장 매운 음식을 하나 꼽자면 낙지볶음을 들 수 있는데 이 낙지볶음도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낙지볶음은 1965년 서울의 촌로 무교동 골목에서 탄생했다. 그 전까지 낙지 요리는 태찌거나 국을 끓여서 먹는 것이 전부였는데 한 대포집 주인이었던 할머니가 평소 집에 온 손님에게 술안주로 내놓던 것을 가게 메뉴로 내놨더니 이것이 인기를 끌면서 낙지볶음 하면 무교동 낙지라고 불릴 정도로 고유명사화됐다. 낙지볶음은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데 한번 매운 음식에 자극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 불닭도 그래서 나왔고 온통 빨간색인 떡볶이도 더욱 매워지고 있다. 요즘 한국 요리 중에 빨간색이 아닌 음식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일본에 사는 우리 집 상황은 좀 다르다. 서울에서 처제가 넘어와서 아내가 한 음식을 먹고 이런 말을 했다. 이게 무슨 맛이야? 네 맛도 아니잖아. 바꿔 말하면 맵지가 않아서 맛이 없다는 뜻이다. 매운 것도 자꾸 먹어버릇해야 맛을 느끼고 즐기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집에서 김치 등 매운 것을 먹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 가서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를 먹어보면 맵다. 일본에 오기 전 25년간 먹던 바로 그 맛인가 싶다. 일본에 살다 보니 이제 어머니가 담근 김치도 매워서 잘 못 먹는다. 입맛이 편한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한국에 갈 때마다 김치를 담그시는데 그해 새로 나온 고추를 써서 그럴지도 모른다. 한국인의 음식 문화는 매운 음식의 대표 선수인 김치를 빼놓고 설명이 불가능하다. 돼지고기를 넣고 찌개를 끓여 먹을 때나 볶음밥을 만들어 먹을 때 김치를 송송 썰어 넣으면 그만이다. 비가 오거나 출출할 때 김치와 밀가루 반죽을 섞어서 부치면 근사한 부침개가 되고 삼겹살을 구울 때 김치를 곁들여 먹는 맛은 비할 데가 없다.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평생 김치와 함께 산다는 뜻이리라. 섞어야 직성이 풀린다. 비빔밥과 근대의 맛 부대찌개.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다. 밥 10숟가락을 모으면 한 그릇에 훌륭한 밥이 된다는 뜻으로 조그만 정성이라도 모이면 큰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십시일반의 대명사가 바로 비빔밥이다. 그 모든 재료가 어우러져 조화된 맛이 난다. 가게에서 먹는 비빔밥은 비비기 전에 가지런히 재료가 전열이 되어 예쁘지만 집에서 먹는 비빔밥이란 그리 예쁜 음식이 아니다. 원래 집에서 요리하기 싫을 때 남은 반찬을 대충 모아 넣고 먹는 것이 비빔밥인데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러야만 고소한 맛이 난다. 어머니는 바쁘실 때 열무김치와 계란을 넣고 김치를 뿌려서 비빔밥을 만들어 주셨다. 여기에 돼지고기 볶음만 들어가면 금상첨화고 많은 식재료가 하나의 그릇에 들어가 있으니 누구나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비빔밥은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누어 먹기 위한 음식이다. 먹을 것이 풍족해진 요즘에는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챙겨서 먹지만 때때로 모두 하나의 큰 그릇에 둘러싸고 다 같이 오순도순 먹을 수 있는 얇은 비빔밥이 먹고 싶어지기도 한다. 비빔밥처럼 여러 재료가 섞여 또 다른 맛을 내는 음식으로는 부대찌개가 있다. 한국전쟁 후 위전부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 근처 식당에서 햄이나 소시지 등 미군이 먹다 남긴 볶음품을 재료로 사용하였기에 부대찌개라고 불렸다.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던 한국전쟁 후 한국인의 초상이 담겨있는 음식이다. 부대찌개는 느끼할 수 있는 서양 음식에 고추 맛이 어우러져 매콤한 맛을 내게 되면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요즘에는 콩, 두부, 떡, 소고기나 돼지고기, 약간의 김치도 들어가니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재료는 모두 만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풍부한 건더기만으로 부족했는지 라면사리까지 넣어서 먹는다. 섞이는 맛 이야기를 하니 김치찌개를 빼놓을 수가 없다. 김치찌개의 맛을 제대로 내려면 신맛의 김치와 뭉텅뭉텅 썰어 넣은 돼지고기가 필수다. 그러나 매번 돼지고기를 사서 쟁여 놓을 수는 없는 일. 이 돼지고기를 대체한 것이 참치캔이다. 참치의 기름과 고소한 살코기는
신맛의 김치찌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주었다. 된장찌개는 또 어떤가? 된장과 양파와 두부뿐 아니라 청양고추 등의 매운맛도 어우러진다. 발효된 콩으로 만들어진 된장을 베이스로 만드는 야채계에도 매운맛이 들어가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된다. 이렇듯 한국인의 음식은 상추 위에 고기, 된장, 김치 등을 올려 한꺼번에 먹는 쌈이나 여러가지 재료가 들어간 찌개처럼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음식 탓인지 한국인들은 누구와도 만나면 즉석에서 잘 어울린다. 사람들과 잘 섞이는 사람을 사회생활 잘한다고 칭찬할 정도니까 식생활은 사고방식에도 스며들어 있다. 못 말리는 닭고기 사랑, 최고의 간식 치킨과 어머니의 맛 백수. 한국 국민들이 간식으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하면 치킨, 피자나 짜장면도 못당하는 부동의 배달 음식 1위로 한 해 80만 마리가 소비된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부터 치킨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원래 한국에서 닭은 탕에 넣어서 구워 먹는 음식이었는데 1960년대 어분이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청기구이가 연말연시 가족 선물로 챙기라고 할 만큼 인기였다고 한다. 70년대 식용유가 보급되면서 곳곳에 통닭집이 들어섰고 80년대는 미국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앞세운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오자 이에 한국식 양념 통닭이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양념 통닭이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든 매콤한 양념을 받은 치킨이다.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과 함께 한국식 양념치킨을 먹고 싶은 사람이 많아 양념반, 프라이드 반이라는 말도 유행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데에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는 치킨은 더할 나위 없는 음식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치킨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려 양념 통닭, 간장 통닭을 물론이고 파를 썰어 올린 치킨 등 다양한 메뉴가 생겼고 치킨집은 퇴직한 직장인들이 차리는 대표적인 자영업종이 되었다. 그런 만큼 많이 생겨나고 많이 망하곤 한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닭 요리로는 치킨만 있는 건 아니다. 콩 대신 닭이라고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에게 설갈비나 돼지갈비 대신 뜯을 수 있는 닭갈비가 있다. 넓은 절판에 양배추와 특유의 소스를 묻힌 닭을 함께 지져 먹고 남은 건밥까지 볶아 먹는 이 요리는 서주의 안성맞춤이다. 소갈비를 뜯고 입가심으로 냉면을 먹는다면 닭갈비와 함께 먹는 음식으로는 막국수가 일품이다. 또한 백숙이라고 물을 넣고 닭을 푹 고아 만든 음식이 있다. 삼계탕과의 차이가 있다면 대추와 팜, 인삼 등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적다는 것. 어머니는 아들이 기가 허하다고 느끼셨을 때 닭을 사오셔서 끌어주셨는데 백숙을 만들 때는 작은 뚝배기에 넣기 위해 영계라 불리는 어린 닭을 쓴다. 어린 닭을 뜻하는 영계는 속된 말로 젊은 여자나 남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어떻게 저렇게 영계만 찾는담이라고 하면 이성교제 상대로 젊은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흉볼 때 쓴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자식들을 생각해서 해주시는 음식을 먹어본 지가 오래됐다. 때마다 닭을 사와서 기름이 튀겨주시던 닭튀김과 닭도리탕이라 불리던 닭볶음이 들어간 탕도 이제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집에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됐다. 한국에 가면 오히려 어머니와 같이 백숙을 사 먹으러 가야 될 나이가 되었다. 어머니의 맛을 그렇게 두고두고 기억에만 남는 것 같아. 그때 김이 모락모락 나던 닭고기와 함께 말이다. 1から10まで一気に読むのは初めてだったので、やっぱり相当集中力と気力となんか口の渇きとなんかいろいろ、これが10回連続して読むことなんだなと、後で時間がどれくらいかかったか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けど、復習としてはいい感じ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忘れているところとか読むのが下手くそなところとかいろいろ反省点はありましたけど、じゃあ今日はこんな感じでした。また、これからも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